예, 제가 사실은 뭐 안진호 교수님도 잘 아시고 조진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프론트엔드를 갖다 원래 프로세스 하던 사람이지 이제 이 헤테로지너스 인테그레이션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패키징 단에서의 어떤 기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패키징 후공정을 하던 사람이 아닌데 지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프론트엔드 공정을 갖다 굉장히 많이 사용해 가지고 하게 되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손을 대볼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저도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한 걸 갖다 여러분들하고 나눠서 여러분들도 어떤 고민들이 반도체 쪽에 있는지 그런 걸 좀 듣고 그러면서 어떤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자 이렇게 발표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예.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 일반적인 것들에 대한 소개를 좀 할 때고요. 그 이전에 반도체 산업이 지금 어떻게 발전돼 가고 있는지 소자 쪽이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고 마지막에 가서 그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부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뭐 반도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0년 이상 이제 무엇으로라는 것에 의해서 이끌어져서 왔습니다. 이 무엇으로는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같은 에리어 내에 더 많은 소자를 집어넣는다는 게 무엇으로거든요. 더 많은 소자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똑같은 것들을 만들 때 비슷한 이걸 만들 때나 이걸 만들 때나 그렇게 큰 그 돈의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만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으로 하면은 고객들은 사이즈도 작아지고 그다음에 많은 디바이스를 넣으면 펑션도 다양해지니까 좋은 펑션의 물건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회사로 봐서는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좋기 때문에 선순환의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스케일링을 통해 가지고 디바이스의 숫자를 늘려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투자를 해서 더 줄이고 더 투자를 해서 더 줄이고 이렇게 소자를 점점 작게 만들면은 소자가 펑션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가격도 싸지고 또한 이제 뒤에서 알겠지만 이제 성능도 좋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6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것이죠. 이런 스케일링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아는 EUV도 이렇게 작게 줄이다 보니까 작게 디바이스를 그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왔던 것이고요. 근데 이게 점점 한계에 이르러 가는 거죠. 어떤 소자를 갖다 줄인다는 것은 결국은 어디까지 줄일 수 있냐 하면은 결국은 그 몰레큘러 사이즈 이하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몰레큘러라는 것은 그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최소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간다는 얘기는 그 물질의 성질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니까 거기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얘기고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얘기한 지도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계속 하는데 정말로 이제는 점점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들어왔고 그다음에 핀팻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EUV가 이제 7나노대 공정에 7 나노미터 공정에 들어왔고 이제 3나노미터의 MBC 팻이라고 이제 삼성에서는 들어가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소자의 크기는 사실은 이 이상에서는 크게 더 이상 줄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 2, 30 나노미터 정도의 게이트 랭스를 갖다 하면서 줄여왔었던 거죠. 사실은 제가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른 얘기들을 더 해주고 싶어가지고 몇 가지를 더 넣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이제 IBM하고 삼성이 발표했던 버티컬 팻이라는 걸 갖다 조금 집어넣었으니까 그 얘기도 좀 하고 가겠습니다. 뭐 시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40분을 발표해야 돼가지고 이 부분을 집어넣는데 이제 게이트 VT 팻이라는 건 결국은 소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 때는 그 게이트가 있으면은 한쪽을 드레인을 해서 여기 흐르는 커런트를 갖다 조절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커런트를 갖다 이 게이트로 막았다 풀었다 하는 것인데 이 게이트의 랭스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세우기가 어려웁니다. 커런트를 갖다가 스탑시켰다 보내줬다 스탑시켰다 보내줬다 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 때문에 얘를 못 줄이니까 대신 들어가는 것이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가 들어가서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커런트 흐르기가 하는 게 어려우니까 커런트를 갖다 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통과를 못하겠다, 통과를 하겠다.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해가지고
세 개의 파이프, 여러 개의 파이프를 갖다 이렇게 둘러서서 잡았다 끊어줬다, 잡았다 끊어줬다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기술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사실은 에리어 측면에서는 그다지 큰 게 줄어들진 못했습니다. 이제 물론 에리어가 줄어들었지만 그 부분은 이제 어떤 무슨 콘택을 그 아이솔레이션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콘택을 다른 방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줄였지 이런 디바이스 단에서는 못 줄였죠. 근데 이게 더 줄이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디바이스를 만들었을 때 뭐 소스고 드레인이고 게이트고 간에 얘네들을 갖다 어차피 전선을 갖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전기 신호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줬을 때 문제냐면은 이 게이트와 게이트, 그러니까 컨택과 컨택의 피치가 점점 가까워지면은 여기 있다가 주는 전압 때문에 여기서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야 되죠. 이 다이렉트에서. 이 소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콘택트 피치 간의 문제 때문에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는 거죠. 에리어를 더 줄일 수가. 이 소자는 줄였다 하더라도 이 뒤에서 브레이크다운이 나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못 줄이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나오던 얘기가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걸 뭐 이렇게 평면에서 디바이스를 만들다가 세워서 만들었죠. 그걸 또 벌려서 만들고 이게 아니고 아예 세워버리자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소스 드레인을 이렇게 놔고 게이트를 여기다 놔가지고 이렇게 통하게 하면 그럼 이렇게 계속 세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소자를 세우면 되는 거니까 에리어 측면에서 훨씬 더 좋게 가져갈 수 있다. 에리어를 갖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버티컬 트랜스포트 FET라는 게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그 중에 장점을 내세운 게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평면 플래너 레터럴 기반의 FET에서는 이 쓸 수 있는 커런 그 볼테이지의 맥시멈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에리어가 점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이트 콘택트와 콘택트 간의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는 볼테이지를 줄여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진이 점점 줄어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티칼로 세우면 그 마진을 갖다가 늘릴 수 있다. 볼테이지 마진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게 버티칼 패시라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세우면은 이제 아이솔레이션이라든지 여기가 소스, 여기가 드레인이면 얘네들을 갖다 위에서 어차피 컨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전기가 통하게 하려면 게이트도 컨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줄여서 에리어 쪽에 가져가겠다라고 그런 것이고 특히 아이솔레이션 쪽에서 굉장한 메리트를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에리어를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셀프 라인드 아이솔레이션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핀이 아니죠. 이제 칼럼들을 갖다 이렇게 만들고 소스를 갖다 이렇게 만들고 소스나 드레인을 바텀 쪽에 만들고 아이솔레이션을 이렇게 아이솔레이션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스페이서 그러니까 게이트는 양쪽에 스페이서가 있으니까 스페이서 만들고 여기다 게이트하고 게이트 엘렉트를 덮는 것이고 위에 소스 드레인을 탑 소스 드레인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만든 것이 이런 식으로 서 있고 소스 드레인 있고 여기에 게이트가 있는 이러한 형태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참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너무 이 만드는 것이 예술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걸 갖다 컨택트를 짓기 위해서 컨택트가 그리고 실리콘을 짚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실리사이드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만드는데 복잡할 것이고 힘들 것이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구현해 볼 만하다라는 게 제가 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 처음에는 그래서 IBM하고 삼성에서 어떤 그 어드버타이즈먼트 그 광고하는 용도로 했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나름 생각 쓸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거는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게 약간 바뀐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이병 박사랑도 얘기했는데 이제 랭스가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면은 게이트 랭스가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죠. 게이트에 흐르는 전류는 이제 채널에 흐르는 전류는 이 다이아메탈을 갖다 조절하면 되겠지만 이 게이트 랭스는 똑같아서 이게 어떡할까 했는데 여기 IO 디바이스를 이 밖 안에다 넣어가지고 랭스를 갖다 게이트를 2개를 연결하고 3개를 연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쓰겠다라는 그 계획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성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뭐냐면 소자를 갖다 줄여 가는데 더 이상 이제 줄이기 힘든 게 문제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하는 것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인터넷 오브 띵스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펑션들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단순히 로직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로직에다가 메모리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로직에다가 뭐
센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뭐 그다음에 파워칩, 파워 소자들 들어가는 것이고, 뭐 포토닉스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야지 되면서 또한 어느 정도의 어떤 폼 팩터, 우리가 크기가 있는데 그 크기의 어떤 이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3D로 3차원적으로 붙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단지 3차원적으로 안 만들면 어떻게 하냐 하면 한 칩에다가 전부 다 만드는 거예요. 한 칩에다가 모든 것들 우리가 만들고 싶으면 로직도 집어넣고 아니면 IO 소자들도 집어넣고 뭐 모뎀도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만들었다가 시스템 온 칩이라고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 테크놀로지 노드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점 코스트가 올라가는 겁니다. 점점점 코스트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안진호 교수님이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는 EUV 같은 게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이게 몇 천억짜리를 갖다가 몇 천억짜리 그 장비를 갖다 몇 대를 사야 되니까 몇 조씩에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코스트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에요. 더 이상 스케일링이.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칩의 사이즈가 여러 가지를 다 집어넣다 보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한 칩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만들다 보면. 근데 칩의 사이즈가 커지면 문제가 뭐냐? 칩 안에 이게 뭐 한 다이에 한 칩이라면은 여기에 먼지가 하나 앉았다. 그럼 얘는 죽는 거란 말이죠. 먼지가 뭐 여러 개 앉았다. 그럼 이게 죽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죽는데 이렇게 될 확률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죠. 칩의 사이즈가 커진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일드라는 것은 다이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는 어떻게든 작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이를 작게 만들면서 조준 교수님 무서워요 그렇게 하시면. 예, 저기 다이 사이즈를 작게 만들면서 이런 여러 가지 펑션을 갖다 같이 결합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스케일링 리밋에서 오는 어떠한 펑션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버는 부분을 갖다가 다 만족시켜야 되고, 또 파워라는 부분도 인터커넥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터커넥트는 짧게 가야 되고, 자, 이걸 갖다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은 결국은 3D로 인테그레이션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3차원 소자로 이렇게 붙여가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건 그래서 뭐냐?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따로따로 별개로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갖다가 패키지 레벨에서 하나를 묶자라는 것이죠. 하나를 묶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칩들을 갖다가 패키지 단에서 하나를 묶자라는 것이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정의입니다. 단순히 이게 이제 종류가 다른 것, 뭐 로직과 뭐 메모리와 어떤 뭐 모뎀 소자와 이런 것들을 묶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테크놀로지가 다른 것들, 40나노 테크놀로지에서 28나노, 14나노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는다는, 이런 테크놀로지가 다른 걸 묶는다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비싼 테크놀로지 노드들입니다. 이제 7나노를 만들어야 되면, 그러면은 40나노, 28나노, 14나노, 뭐 7나노를 만들어야 되면 한꺼번에 7나노를 만들면 엄청난 낭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각각 필요한 테크놀로지를 만들어서 얘네를 갖다 붙일 수 있게끔 붙일 수 있는 기술을 갖다 마련하자라는 거죠. 뭐 조준 교수님께서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붙이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결국은 IO의 숫자죠. IO의 숫자를 어떻게 늘려야 되느냐. 그래야지 붙이는 게 의미가 있지, IO는 없으면서 뭐 와이어 본딩하는 수준으로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게 가장 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붙이는 것들을 갖다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무슨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일반적으로 그냥 헤테로지니어스라고 부르는 것인데, 요즘에 한동안 핫했던, 몇 년 전 핫했던 WAP라든지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든지 스템 인 패키징이라든지 패키징 온 패키징이라든지 TSV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것들 방법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닌 것이고, 자, 거기에 뭐 틴앤스몰을 갖다 겨냥하는 것도 있고 하이 덴시티를 겨냥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하이 덴시티라는 이제 IO 숫자를 늘리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이렇게 제한이 됐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얘기가 칩렛 디자인이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나르파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아까 했던 얘기에 비슷한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공정에서 제조된 여러 개의 작은 다이를
하나의 패키지에 모아서 수율을 작게 만드니까 가이드는 작게 만드니까 당연히 수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비용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고비용의 테크놀로지 노드를 덜 쓰게 되는 셈이니까요. 자, 이렇게 하자라는 것으로서 이제 나르파에서 제안을 했고 이런 것들 이제 여러 IP들을 갖다가 각각 만들어서 붙이자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다이에서 이렇게 한 칩에서 만들지 말고 여러 개에서 만들어서 붙이자라는 거죠. 패키징 땅에서. 자, 이렇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파운드리 시장이 너무 크게 됐습니다. 계속 파운드리 시장이 성장하면서 파운드리 시장이 지금 현재는 테크놀로지의 어떤 발전을 갖다 주도하는 상황이 됐죠. 이게 하이테크로 가면서 이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스케일링을 통한 성능의 증가만 가지고 어떤 매력을 발산하면서 파운드리를 나한테 와라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핫한 기술 하나가 패키징을 들고 나와서 이걸 가지고 내가 원스톱에서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시스템까지 다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라라고 들고 나온 회사가 생겼던 거죠. 그게 바로 TSMC죠. TSMC가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하면서 자 나는 칩만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시스템까지 너희가 원하는 폼팩터에 그때는 애플이 굉장히 얇은 굉장히 박한 형태의 칩을 갖다 원했거든요. 다 합쳐서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WLP였고 그걸 갖다가 애플에다 던졌더니 애플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가지고 가버린 거죠. 대만으로. 그러면서 그게 비즈니스의 한 방편이 돼버린 거죠.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칩, 그다음에 패키징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서 이제 옛날에는 패키징 따위다 그러면 오사트 기업들 암코라든지 뭐 스태치팩 이런 데들이 하던 데였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쓰는 기술들이 다 프론트엔드 공정의 기술들을 쓰게 됐습니다. 물론 웨이퍼를 쓰는 건 아니지만 칩 레벨을 쓸 수도 있지만 전부 다 프론트엔드 공정의 일들을 썼고 프론트엔드 공정에서 만들어줘야지만 가능했던 일들이 되면서 이 비즈니스 도메인이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바로 이게 바로 2014년 4월 발표했던 TSMC의 인포라는 기술이죠. 인포라는 기술. 자, 인포라는 기술인데, 자, 칩을 갖다가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해서 웨이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해서 웨이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웨이퍼를 만든 놈을 자릅니다. 나이싱을 해가지고 자른 다음에, 그 중에 좋은 놈들만을 골라가지고 다시 웨이퍼에 붙이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핸드 웨이퍼에다 붙여서, 왜 웨이퍼에 붙이냐?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웨이퍼 레벨로 나온 장비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틴필름들을 갖다 처리하고 뭐 이걸 갖다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다 웨이퍼 레벨 장비이기 때문에 웨이퍼에다 붙인 거예요. 이걸 갖다가 패널에다 붙이면 패널 레벨 패키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웨이퍼에다가 붙여가지고 템퍼럴로 붙인 다음에 페이스 업으로 붙입니다. 이렇게 페이스 업으로 붙인 다음에 얘를 갖다 몰딩을 갖다 붙여서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갈고 RDL이라고 해서 그 리디스트리뷰션 레이어라고 해서 여기에는 그 시그널이 결국은 패키징의 역할은 시그널을 뽑아주고 칩을 보호해 주는 것인데 시그널을 갖다가 연결할 수 있게 리디스트리뷰션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폴리머를 깔고 여기를 갖다가 카파 라인을 깔아가지고 이 칩에서 나오는 전기선 배선의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게끔 만든 게 그게 RDL 기술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고 뒤집으면은 이렇게 페이스 다 오픈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양의 패키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박하면서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이걸 갖다 들고 나오면서 그러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IO의 숫자인데 이 IO의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웨이퍼 레벨을 빼면서 이 바깥으로 뺀 겁니다. 빼니까 숫자의 수가 확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러고 TSMC가 잘한 게 뭐냐면은 이 칩보다 큰 사이즈로 하면서 여기다 이제 패시브 소자들을 박아놓은 거죠. 패시브 소자들을 박아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걸 해결해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서 그럼 우리가 모바일에서는 결국은 가장 많이 파는 거였는데 모바일 쪽에서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서 비즈니스 자체가 패키징이 돈을 만들 수가 있겠다. 또 갖다 그렇게 바뀌면서 여기에 굉장히 주목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나왔던 게 이제 인터포저 기술이죠. 2.5D라고 부르는 인터포저인데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PCB단에 입안한 것들 갖다가
프론트엔드 단의 공정을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작게 만든 거 위에다 붙일 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것은 어떤 그 전공정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작고 굉장히 덴시티가 높은 아이오의 덴시티 뽑아낼 수 있는 높은 그러한 서브스트레이트를 갖다가 만들어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TSMC는 코어스라는 기술로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그래서 이제 칩이 웨이퍼라는 건 이거 인터포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PCB 서브스트레이트, 오게닉 서브스트레이트에 올리는 이렇게 해서 다이가 한 개, 두 개, 세 개를 갖다 여러 개를 인터포저 위에 붙여가지고 컴팩트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술 가지고 휩쓸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 패키징계에 아주 굉장한 그 저걸 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 회사가 이렇게 들고 나왔다는 것이 아주 큰 어떤 충격이었죠, 사실은. 이렇게 패키징 기술은 계속 중요성이 증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점 얇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줘야 되고, 또한 세트의 성능 향상에서 저전력이나 방해 같은 부분들이 더 들어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집적도 HBM이라든지 집적도 늘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옛날에 싸게 만들면 좋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밸류들이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가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것들을 또 어드밴스 패키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드밴스 패키징이 온보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프를 이용해서 한 놈, 2D를 이용해서 한 놈, 2.5D, 그러니까 인터포즈 이용한 놈, 진정한 3D 올라가는 놈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 이제 이것들을 갖다 전공정 기술을 갖다 프론트엔드 공정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큰 줄기의 방향성이고요. 그래서 나온 제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AMD에서 휘지 2.5D 패키지 여기다 이제 인터포저 위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메모리하고 로지가 같이 GPU를 같이 올린 것. 그다음에 인텔 TSMC 인포라든지 아니면은 PLP라든지 아니면 인텔에서 EMIB를 사용해 가지고 인터포저를 안 사용하는 대신에 더 작게 붙일 수 있게 만든다든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 달라요. 회사마다 하려는 것들이 다 다른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애플, 삼성 엑시노스, 화웨이, 하이실리콘의 기린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사실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핫한 토픽으로 나온 것이 바로 집트로닉스의 DBI, 다이렉트 본딩 인터커넥트. 이 DBI 기술이라는 게 가장 핫하고 그다음에 주목을 확 받는 기술이죠. 이게 뭐냐면은 카파와 카파를 직접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파와 카파의 인터커넥트 패드를 직접 붙인다는 건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칩을 갖다가 완성시키면 결국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어떤 이 밑에 어떤 트랜지스터들을 갖다 만들 테고 이 트랜지스터를 갖다 끌어올려 가지고 인터커넥트들을 만들 테고 이 인터커넥트가 한 10몇 단위 올라오죠. 요즘에는 10몇 단위 올라오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카파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에서 어차피 이렇게 해서 카파 패드를 갖다가 이렇게 듀얼 다마신으로 만들고 그러고 공정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칩을 보통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카파와 이렇게 만들어진 똑같이 위에는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 카파를 직접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직접 붙여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아이디어라고만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인터커넥트 숫자였어요. IO의 숫자였어요. 근데 이게 아이디어하게 된다면은 그렇다면 인터커넥트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를 좀 말씀드리는데 옛날에는 이걸 갖다 끌어올려 가지고 여기다 이제 범프를 갖다 이렇게 범프를 이렇게 만들었죠. 양쪽에 범프를 만들어서 이 범프를 녹여 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형태로 붙이는 겁니다. 이렇다. 그러고 여기는 이제 빈 공간이 되니까 여기를 갖다 리플로우로 메꾸는 거죠. 근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붙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선은 칩과 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을 갖다 이렇게 해서 손가락과 손가락을 붙인다 이렇게 보면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큼직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좁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널찍하게 만들어야 돼요. 널찍. 그러다 보면 IO의 숫자가 어쩔 수 없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카파 투 카파로 한다면은 자 온라인만 할 수 있으면은
iOS를 엄청나게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온라인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그렇게 붙이는 것들을 다들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갖다 집트로닉스라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뭐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자, 우리가 카파를 갖다 이렇게 넣고 만든다. 여기는 옥사이드, 여기 카파가 되는 거죠. 근데 카파가 조금 이렇게 CMP라면 들어갑니다. 밑으로. 자, 이렇게 돼서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카파들과 얘네들 갖다가 직접 붙이는 방법. 이것을 갖다가 다이렉트 본딩 인터커넥트라는 이름으로 했고 이 기술이 굉장히 핫하게 팔리기죠. 굉장히 많이 팔리고 이제 엑스페리아라는 회사로 팔려버렸는데 자 이렇게 어떻게 붙이냐? 옥사이드와 옥사이드를 퓨어하게 하면 옥사이드 두 개가 그냥 붙습니다. 그래서 상온상에서 얘네들을 붙이는 거예요. 상온상에서 자ար 온라인에서 붙이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퍼니스에 넣고 열을 올리면은 이 카파가 팽창을 하고 살짝 녹으면서 카파와 카파가 붙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게 옛날에 이거 2008년도에 이렇게 엉망을 붙였었는데 2017년도에 보면 이렇게 잘 붙입니다. 카파와 카파가 딱 붙었죠. 이렇게. 자,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것이고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것이고 이 기술을 갖다 들고 나왔고 이것을 갖다가 올해죠. 올 4월인가 6월인가 AMD가 젠3에서 우리가 이걸로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선언을 하죠. 다이렉트 카파 본딩이라고 해서 로직 위에 SRAM들을 갖다가 이렇게 카파 본딩을 쭉 붙여서 올린 걸 가지고 첫 번째 제품을 발표하게 된 거죠. 이건 어디서 했냐? TSMC에서 한 거죠. TSMC에서.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덴시티, 와이어 덴시티도 높아지고 피치도 15 마이크론 이하. 지금 이거 아까 말한 범프를 갖다 작게 만든 게 이제 마이크로 범프라는 건데 그것은 보통 한 20 마이크로미터 정도거든요. 그걸 갖다가 15 마이크론 이하로 갈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그래서 했고 인텔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10월이었나요? 발표를 했죠. 포베로스 다이렉트 발표를 하면서 그것도 카파로 붙일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포베로스 다이렉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10마이크로이라고 하고 아이오 덴시티를 10,000개 정도 이상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텔에서 발표한 것이고 인텔의 포베로스라는 것은 최초로 페이스 투 페이스를 갖다가 제품화한다라는 거죠. 페이스 투 페이스 옛날에 전부 다 페이스 투 백이었는데 페이스 투 백 페이스로 이렇게 올려서 붙인다라는 것이고 그것의 이름을 갖다 이제 포베로스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고 이제 이게 2018년 10월에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올 6월이었구나. 올 6월에 포베로스 옴니, 그다음에 포베로스 다이렉트에서 포베로스 다이렉트라는 것은 카파 본딩을 갖다가 우리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발표한 것이고 포베로스 옴니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이제 뭐 TSV를 갖다가 옆에 아웃사이드로 파워를 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한 거죠. 뭐 삼성도 비슷하게 뭐 큐브라는 테크놀로지를 발표했어요. 근데 어떤 비전 뭐 이걸 갖다 엑스큐브라는 것에서 마이크로 범프를 했고 엑스큐브 범플리스에서 카파라고 한다고 이름을 발표했는데 자세한 것들은 발표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국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이런 장비회사 사정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이오의 댄스입니다. 결국 범프의 댄스티를 갖다가 올리는 거죠. 범프의 피치를 줄이는 것이고 이게 이제 TSMC에서 나온 얘기인데 자기네들이 이제 SOIC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했거든요. 이제 SOIC 뭐 패브릭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했는데 자 3D 패브릭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했는데 자 1 곱하기 10의 6승 10만 개를 밀리미터 제곱당 10만 개의 범프를 갖다 만드는 수준까지 가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10마이크로미터에서는 한 지금 10,000개 정도? 아니, 10,000개 정도? 이게 10,000개인가? 1,000개 정도? 10,000개죠? 100만 개 정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냥 그래픽컬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만한 범프 커야 돼요. 붙이려면 어쩔 수 없이 안 보이니까. 그렇다 마이크로 범프 작게 만들었죠. 이게 아니고 얘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붙이게 되는 거죠. 예. 자, 결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오 덴시티를 갖다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는 옛날 같은 뭐 2.5 인풋 보조, 3D 스택트, 인베디드를 주지만 결국은
범플레스의 하이브리드 본딩, 엑스페리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집트로닉스의 그 다이렉트 DBI 기술인데 일로 가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도 그래서 제가 사실은 M3D를 했잖아요. M3D를 했잖아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 M3D를 갖다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소자 제약이 많아요. 저온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이거와 비교해서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붙이는 건 어떤 제약이냐면 그건 이제 우리가 패러렐이라고 하는데 패러렐 인테그레이션이라고 그러고 M3D는 시퀀셜 인테그레이션이죠. 이 위에다 이렇게 올려가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건 만들고 붙이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었을 때 문제는 위에 소자를 만들 때 밑에 소자가 있기 때문에 고온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만드는 소자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퍼포먼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퍼포먼스를 갖다 최대한 올리는 칩들을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붙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붙일 때에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iOS 숫자가 큼직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줄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줄여줄 수 있다면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쪽으로 온 거죠 사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생각해 보자. 하이브리드 본딩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그냥 빠르게 지나가면은 카파를 갖다 이런 식으로 안 만들죠. 듀얼 다마스인으로 만드니까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얘를 갖다가 플라즈마 액티베이션을 해가지고 온라인을 갖다 해가지고 두 개를 갖다가 본딩한 다음에 얘를 열 처리로 온도를 올려서 카파끼리 본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웨이퍼 레벨로 붙이는 것도 있지만 웨이퍼 투 웨이퍼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시본 웨이퍼가 훨씬 더 많을 거란 얘기예요. 왜 이러냐 하면은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웨이퍼를 붙이면은 얘의 일드와 얘의 일드가 곱하게 됩니다. 얘가 80%면은 두 개를 이렇게 얹어서 붙이면은 이건 64%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얘 죽은 놈과 얘 산 놈이 붙고 얘 죽은 놈과 얘 산 놈이 붙으면은 그건 어차피 죽은 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곱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서는 안 되고 나온 놈 중에 굿다이들만 골라가지고 굿다이에다가 붙이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비싼 기술이기 때문에 비싼 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칩온 웨이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얘네들도 있어요. 얘네들도 웨이퍼 투 웨이퍼가 하는 애들도 있는데 웨이퍼 투 웨이퍼는 어느 애들에서 많이 쓰냐면 시모스 이미지 센서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지금 현재 쓰이고 있고 하이브리드 본딩이. 근데 그 이제 피치들은 넓죠. 훨씬 더 넓죠. 여기에 비해서. 자 마지막으로 뭐 프로시저는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는 이렇게 뭐. 자 하이브리드 본딩의 챌린지는 뭐냐? 좋은 점 많죠. 밴드위스 많이 아이오들 많이 넣으니까 밴드위스 좋아지고 그 다음에 로 템퍼러처에서 본딩하니까 얘네들 간의 퍼포먼스도 줄지 않고 코스트 베니핏 오고 뭐 지금 현재 쓰는 서플라이 체인 그냥 사용하는 거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일드 부분에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디펙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붙이는 거기 때문에 디펙트가 있으면 붙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범프가 있으면 범프들은 상관없었어요. 근데 얘는 직접 다이렉트이기 때문에 파티클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폴리싱, 얘네들이 똑바로 잘 두 개가 평면도가 맞아야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아까 말한 얼라이먼트 어큐러시 굉장히 중요하죠. 이래야지 iOS 숫자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죠. 붙일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클린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툴들이 뭐가 필요하냐 실리콘 카본 나이트라이트 써야 된다는 것이고 카파의 디퓨전을 갖다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장비들 CMP 굉장히 중요하죠. CMP 잘해야지 이게 평평하니까. 그러고 이제 패드 컨피그레이션 살짝 이게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살짝 리세스가 일어나야 돼요. 그 리세스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그러게 되면 그 리세스가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메트로로지로 측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다이싱 클리닝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티클 나오면 안 돼요. 파티클이 다 죽여버리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얘네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 강도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플라즈마 다이싱 써야 되고 파티클 클리닝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피스가 아주 잘 내려야 되는데 이게 붙이기 좋게 그렇게 해서 플라즈마나 웨트 트리트먼트 기술들 다 개발돼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한 하이 얼라이먼트 굉장히 중요하죠. 피켄프레이스 할 때 얘를 갖다 어떻게 딱 맞추게 붙일 것이냐. 이거 옛날에는 IR로 이렇게 통해서 봤거든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의 크기가 아니에요. IR로 통해서 보는 거는 안 되는 수준의 크기예요. 더 작은 크기. 그리고 본딩 할 때의 컨디션이라든지 그리고 얘가 서피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다음에 카파 얼마 리세스 됐는지 본딩 잘 됐는지 이거 보는 메트롤로지 이러한 툴들이 다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웨이퍼 투 칩으로 웨이퍼 투 칩이 되는 걸로. 그 때문에 굉장히 많은 툴들이 필요하고 이것이 각각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표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TSMC가 말한 새로운 룰입니다. 디벨롭먼트 룰. 옛날에는 스케일 다운, 넘버 오브
칩이 number of device죠. 그게 아니고 3D 인터커넥트 density는 세월이 가면 노드마다 2배씩 늘어난다. 그런 식으로 증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예. 최준호 교수님, 좋은 강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지 교수님 계세요? 예, 들려요. 예. 그 얼라인먼트는 그 글로벌한 얼라인먼트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위와 아래에 칩들이 여러 개 그 웨이퍼 상에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걔를 양쪽을 그리고 조금 전에 그 페이지. 얼라멘트를 여기서는 제가 아니. 여기? 말고 거기 여기쯤에 여기 얼라인먼트라고 돼 있잖아요. 예. 저거 오른쪽에서 두 번째. 예. 저게 예, 예. 그렇죠. 요거. 아니 그 B번. 예, 예. 10번. B번. B번. 네. 만약에 그 빨간색 층과 노란색 층이 잘 정렬이 돼 있으면 예. 그 두 개를 서로 면을 엎어서 그 온라인 할 때 맨 끝단에서만 우리가 온라인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는데 잘못 그린 거고 우선 그 형님 저기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웨이퍼 투 웨이퍼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웨이퍼 투 웨이퍼를 붙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저기 CIS 이미지에서 이렇게 붙이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은 웨이퍼 투 칩이에요. 그러니까 웨이퍼는 이미 만들어져요. 웨이퍼는 뭐 이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이게 뭐 그 공정된 웨이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픽앤플레이스로 놓은 웨이퍼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한 개의 칩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갖다가 픽앤플레이스 여기다 놓고 그 다음 칩 잡아다가 여기다 놓고인데 얘와 얘의 나이의 모양도 달라도 돼요. 모양도 다를 수 있어요. 모양이 다를 확률도 굉장히 커요. 이만한 뇌에 요만한 놈을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작은 놈한테 큰 놈을 못 붙이지만 큰 놈한테 작은 놈을 붙일 수 있어요. 모양도 달라요. 근데 그럼 위에 있는 칩과 웨이퍼 상에 있는 그 칩 사이즈, 그 안에 있는 그 패턴들이 붙여야 되는 카파 패턴들이 패드 패턴은 같죠. 요 내부에 있는 패드 패턴과 요 위에 있는 패드 패턴은 같죠. 그래서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구석쟁이 있는 네 군데만 얼라인먼트 하면 안에 건 다 붙을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조건인 거죠. 예, 여기 네 개를 갖다가 잘 붙이면은 붙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양쪽을 볼 수 있으면 되네. 중간에 뭘 껴넣어서. 근데 이걸 갖다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파일을 하나 열게요. 다른 파일을 갖다 보여드릴 텐데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스마트 뷰라는 방법이에요. 스마트 뷰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위에 보고 아래에 보고 그 다음에 걔를 갖다 붙이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를 보고 사진을 찍고 아래를 보고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걔를 갖다가 붙이는 방식이 이제 스마트 뷰라는 방식인데 그게 이제 EBG라는 회사에서 하는 방식이고 이게 있는데 어디죠? 여기 보이시나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카메라로 여기를 보고 카메라로 밑에를 보고 또 얘를 놓고 카메라로 위를 본 다음에 기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갖다 놓고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EBG의 주장은 0.5 마이크로미터까지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얘네 주장이에요. 근데 실제로 쓰는 사람들은 안 되더라 해봤더니 5 마이크론도 힘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쓰는 사람의 주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미케니컬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미케니컬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IR로 이렇게 쏘면 IR은 얘네들은 웨이퍼를 뚫으니까 위에서 들여다봐가지고 하는데 이 IR의 파장이 크다 보니까 이것에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는 방법은 이 코너, 아까 말씀드린 그 코너에다가 사실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코너에다가 이렇게 비춰가지고 코너 4개를 갖다 코너 4개든 2개를 해가지고 그 코너에서 하도록 하는 방식을 지금 해서 하는 중이죠. 이렇게 하려고. 알겠습니다. 저 아이디어만 낸 대박을. 이 아이디어를 내면 대박이에요.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얼라이먼트 저걸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0.5 마이크론? 0.1 마이크로미터. 예? 그 다음에 뭐 메모리 HBM에서는 마이크로미터 오더. 안 보이는 놈 2개, 안 보이는 놈 2개를 갖다가 요 정도로 해가지고 패드를 붙이면 되는 거죠. 패드를 갖다 요 정도로 안 보여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리고 움직이면은 안 돼. 제가 보기에 움직이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움직이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요걸 맞춰서 붙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방청객도 질문해도 되나요? 안 돼요. 방청객은 안 돼? 돈 내고 500원. 네, 됩니다. 이동 교수님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이게 그 지금 뭐 본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 20마이크로 정도의 얇은 막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드라이빙 한 그렇죠. 다음에 붙일 거 아니에요. 뒤에 물론 캐리어가 있죠. 캐리어가 있죠. 네. 아, 캐리어가 있어요? 네, 캐리어가 있어요. 네. 20마이크로를 그냥 들어서 잘라서 들어서 옮기는 게 아니고 아니 캐리어가 있지. 있다? 20마이크로짜리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해요? 캐리어는 다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캐리어가 있으면 영스 모듈러스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옛날에 이렇게 본딩을 해보면 이걸 그냥 위에서 딱 누른다고 본딩이 되질 않아요. 네. 그냥 갖다 딱 붙이면 중간에 공기 트랩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 사실은 그 본딩이라는 게 이제 본딩 한 표면이 붙기 시작하면 이제 쭉 퍼져나가면서 붙는 본딩 웨이브라는 게 생기는데 네. 그게 그 해보면 의외로 스트레인이 굉장히 심해요 인터페이스에.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 0.11 마이크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거예요. 밑에 층이 약간만 울퉁불퉁하고 네. 그 글로벌하게 그럼 위에다가 이걸 붙이면 네. 붙어 나가다 보면 이 자체적으로 어디는 찌그러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 구덩이로 가면 이 얼라이먼트가 정확하게 맞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난 이게 왜 그게 가능한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왜 가능한지?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어떤 다른 스킬이 있는 것인지. 그 공정 컨트롤을 더 잘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아까도 벌써 들었지만 이게 2008년도에는 이 수준이었다니까요. 붙이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더라도 칩 반대쪽으로 가면 또 그만큼 아무리 내 사각을 붙였다고 온라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걸 붙이고 나면 이쪽 붙은 거랑 저쪽 붙은 거랑 다르게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붙여보고 됐다라고 하는 건지 그런 데이터들. TSMC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TSMC가 여기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프로덕트를 내놓았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해서 해결이 있고 이걸 제가 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회사랑 다시 얘기를 장비 회사들이 이제 했는데 그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TSMC는 이제 문제가 뭔지 많이 파악해서 그걸 갖다 풀어달라는 숙제를 계속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프로덕트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AMD가 사실 내년에는 이걸 내겠다라는 얘기고 이걸 갖다가 제품을 내겠다는 이게 얘기죠. 상용화된 제품이 아니라면 맨 처음에는 붙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조금만 바뀌면 얘네들 디스토션이 되면서 왼쪽 코너에서는 붙었는데 오른쪽 코너에 가면 안 붙고 이럴 그 얼라이먼트가 틀어져 있고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남아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트레인 해결 방법이 없으면 만만치 않아 보인다. 근데 뭐 걔네들 어느 정도 자신 있으니까 제품 내놨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트린지컬리 쉬운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못한 거죠. 뭐 근데 그나저나 모놀리트 3D는 망했네. 그러니까 돌아섰잖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든 IO의 숫자를 늘리는 건데 우선 이걸로 많이 늘려놓고 그 다음에 그걸로 간다라고 하면은 로드맵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걸 끼우는 것뿐이에요. 모놀리트 3D는 문 닫는 게 좋을 것 최민호 같아요. 교수님, 네. 아까 IO의 숫자가 모노리틱이 이쯤 올라가니까. 안진호 교수님 그 질문했던 그 슬라이드도 다시 한번 놔줘 보세요.
웨이퍼 투 웨이퍼 붙일 때는 예. 전에 제가 과제 관리할 때 보면은 웨이퍼 시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실링? 웨이퍼를 스티닝 얇게. 웨이퍼 시닝, 시닝이요. 예, 웨이퍼 시닝, 얇게 갈아엎는 예, 거. 예. 근데 그럼 C번은 현재도 제가 볼 때는 웨이퍼 그라운딩 해서 시닝 하는 게 필요할 텐데 예. 그럼 전체적으로 이 높이가 좀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시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 그럼 B번은 예. 그걸 못 하잖아요. 아니요, 시닝을 한 다음에 싱글레이션을 해요. 시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잘라내요? 잘라내요. 나이스네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여태까지 안 쓰던 툴이거든요. 이거는 플라즈마로 다이싱을 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기 때문에 이 장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레이저 다이싱 한다던데? 레이저로 스텔스 다이싱도 있는데 그 스텔스 다이싱 하면은 아무튼 그것도 마찬가지로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면들이 약해져요. 때문에 옮겨 다닐 때 걔네들이 빠개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강도가 약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즈마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비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급한 것은 이런 애들을 다 불러가지고 야 너는 뭐해, 너는 뭐를 갖다가 다 한미 불러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하는 컨소시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누가 하고 있냐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랑 베시라는 회사가 합쳐가지고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다고 이걸. 플라즈마 어플라이드는 다이싱은 플라즈마 사이즈가 다 얼마나 있어, 되겠어요? 다 있어. 베시가 이거 붙이는 거 해결하는 것이고. 그럼 그리고 리소를 하고 EBG, 이렇게? 네, 리소를 하고 다이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리스하고 다시 하는 거. 돈 들잖아. 네? 돈 들잖아요. 아니 그건 돈을 얼마 안 들어. 그건 돈을 얼마 안 들어. 그 큼직하게 하는 것 때문에 돈을 얼마 안 들어. 그 대신 다이수가 훨씬 많이 나와요. EBG가 ASM이랑 결합해가지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컨소시엄이 그리고 술스가 하고 우리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급한 거지. 해야 된다. 이거 봐도 새로운 시장, 이런 만한 시장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장비 시장 열린 게 어디 있어?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저거 없이 생기는 시장인데 이걸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게 이거 한 회사가 할 수가 없어요. 다 해야 한다고 같이. 그리고 삼성도 불러다가 필요하면 같이 하자. 너희들. 잘못하면 그냥 삼성은 소자 기업이 장비 불러다가 할 거 아니야. 삼성은 편하지. 이게 TSMC가 얘네들 끌고 가고 있으니까 만들어지면 그냥 얘네 갖다가 쓰면 되죠, 사실.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이제. 교수님, 그러면 이 슬라이드에서 1에서 5번까지 장비 시장 말고 메트롤로지 쪽은 큰 이슈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키지 레벨처럼 뭐 정기적인 신호 말고 엑스레이로 뭐 범프 디펙을 잡아내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메트롤로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티클을 갖다가 하는 게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마지막 단위라고요. 여기서 칩 하나 죽고 안 죽고는 굉장히 돈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이 파티클들을 다 측정하는 방법들, 그리고 놓은 굿다이를 갖다 찾아가지고 굿다이를 갖다 붙여야 때문에 그 웨이퍼 단에서 굿다이를 갖다 카파 패드상에서 찾아내는 거, 뭐 이런 거 카파가 리셋돼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메트롤로지 툴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죠, 사실은. 근데 그거는 지금의 메트롤로지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뭐 그래도 특성화를 좀 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또 웨이퍼 투 칩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특성도 있을 테고. 근데 저 메트롤로지의 엑스레이는 해당이 안 되겠죠? 이 카파의 뭐 안쪽을 갖다 본다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패드를 갖다 만들 때. 최근에 그렇죠? 뭐 마이크론이나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이제 해상도 때문에 네. 이제 패키지 레벨에서도 2마이크론, 1마이크론 이런 게 엑스레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 디테일하게 그렇죠. 볼 수가 없어서. 근데 아까 막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0.5마이크론, 0.1마이크론 얼라이먼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물론 그게 네. 디펙이랑 관계가 딱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 좀 그 룸이 별로 없어 보여가지고. 사실은 여기 보이드들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보이드를 갖다 측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툴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붙인 다음에 어떻게 붙었는지 하는 것들. 그게 엑스레이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희도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열띤 토론이 이렇게 시작돼서요. 아마 나중에 이병훈 교수님
세미나 때도 또 많은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놓고 하셨으면 저한테도 녹음을 좀 보내주세요. 저희 딴 사람 좀 알겠습니다. 서로 저자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예, 저한테 제 것만. 네, 네,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최근호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